먼저 조수현 특파원,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다연 특파원, 이번 사태로 위급해진 세계 원유에 동맥이 나가 있죠.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조수현 특파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다시 강력한 공습을 퍼부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동 각국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카타르 도하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카타르 정부는 안보 위협 수준이 매우 높다며 국민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남서부 지역 유전으로 향하던 드론 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내 미군 시설도 연일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 쿠웨이트 아리프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밤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에도 공격을 재개하면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이란 측의 움직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테헤란 주민은 지난 밤 사이에 이루어진 공습이 개전 이후 가장 심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은 오늘 이란과 레바논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레바논 남부는 이란을 지지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이어서 이 일대와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제가 와 있는 이곳 암만에서도 공습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먼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목표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일 더 강력한 추가 공세를 예고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권의 몰락 여부는 이란 국민 의지에 달렸다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휴전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하더라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휴전 협상 중재를 제안한 모든 국가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의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 재개 금지 보장,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 관련 상황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다영 기자, 미국의 이란의 기뢰 설치 움직임을 포착해서 선제 대응 나섰다고요? 네, 미군은 기뢰 설치용 선박 16척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SNS에 여러 배가 발사체를 맞아서 폭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이란이 소형 선박들을 이용해서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준의 공격을 마주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뢰는 바다에 설치돼 선박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무기입니다. 이란은 많게는 6,000개를 가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로 전해집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우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중동이 석유를 수출하려면 지나가야 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해상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하다는 건데 실제 대형 유조선이 다니는 항로의 폭은 6에서 7km로 훨씬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여기만 막으면 세계 에너지 흐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겠다는 전략인데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군함을 이용한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실제 호위 작전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정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선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모두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이고요. 선원은 18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한 달치 이상의 필수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가까운 항구로 가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에 조치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선하겠다는 승무원은 없지만 정부는 원할 경우 귀국을 위한 최적의 경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도 열립니다.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 이후 어제까지 열흘 연속으로 치솟았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늘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현장 주유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나와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기름값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어제까지 열흘 연속으로 치솟았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제히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905원입니다. 어제보다 1.12원 낮아졌습니다. 경유 역시 1.67원 내린 1,92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유소 기름값은 어제부터 하락 전환했고 오늘로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원을 눈앞에 뒀던 서울 경유값은 어제보다 11.7원 내린 1,9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4.2원 떨어진 1,942원입니다. 국내 유가가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배럴당 120달러를 찍었던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해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정유사들이 판매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유가 부담이 상당한데요. 정부도 추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윤철 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열고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채를 되사들이는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적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보조금 지급 비율도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에서 70%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비자 가격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중동 사태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름값이 훌쩍 오르며 연료 소비량이 많은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건설 불황으로 장비를 필요로 하던 현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구리시 아천동 기중기 주차장입니다. 네, 뒤쪽에 장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은 기중기나 굴착기 같은 건설 장비들을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기중기의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바쁘게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을 기중기들이 주차장에 그대로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은 수도권 곳곳에서 중장비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장비를 직접 현장까지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먼 현장에 나갈 때 이동에 드는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여업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장비를 빌려주지 못한 채 주차장에 세워두는 겁니다. 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서 업체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장비가 필요한 현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동 사태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중장비 대여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기중기업체 대표는 한 달에 드는 고정비용만 380만 원이 넘는데 장비가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비가 계속 오르면서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이다 보니까 현장을 찾아갈 때도 한 번 더 키로수를 확인하게 되고 현장 내 작업이 끝나고 차고지에 도착해서까지 그날 하루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더 체감상 기름값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화물차와 달리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가 기지에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6대가 모두 빠져나간 뒤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미국의 대형 수송기들이 우리나라를 출발했는데 모두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새벽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입니다. 마을에 설치된 CCTV에 발사대 6대가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1개 포대가 배치됐는데 모두 기지를 떠난 겁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사대 모두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반출 전후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 기지에는 미군의 C-17과 C-5 대형 수송기들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일부 수송기는 알래스카 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와 함께 오산 기지에 있던 저고도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일부도 중동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강화되자 순환 배치에 나선 모습인데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성주 사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이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자산 반출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이고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